맛있게 드세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단 5글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17년이었습니다. 17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목소리. 잠들기 전에도, 파도 소리 속에서도, 낯선 항구 도시의 새벽바람 속에서도 늘 들려오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 내 앞에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면 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국수만 바라봤습니다. 뜨거운 국물 위로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 김 속에 그녀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정혜였습니다. 내 아내 이정혜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영도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선착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비린내, 젖은 밧줄 냄새, 갈매기 울음소리. 나는 그 냄새들을 오래 맡았습니다. 17년 만에 맡는 냄새였습니다.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올 게 아니었나?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흥신소 대표 장영태 씨가 건네준 주소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에 적힌 주소 하나. 영도 시장 골목 안쪽 생선국수집.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 골목은 좁았습니다. 파란 천막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고 생선 상자들이 바닥에 쌓여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이 자꾸 어딘가를 찾았습니다. 국수집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빨간 글씨가 바랜 지 오래였습니다. 가게 안은 작았습니다. 테이블 4개, 손때 묻은 나무 의자들, 벽에는 메뉴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생선국수 7,000원, 곱빼기 9,000원. 나는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낡은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벼운 발소리였습니다. 예전에도 저런 발소리였는데 설마 맛있게 드세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뒤통수에서 전기가 흘렀습니다. 나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저 목소리다. 정의 목소리다. 젓가락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국물이 출렁였습니다.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1초, 2초, 3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혜였습니다. 흰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다음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귀 뒤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달랐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손목이 더 가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등에 뭔가 있었습니다. 하얗게 일어난 흉터였습니다. 크고 오래된 흉터였습니다. 저게 뭐야? 눈이 그 손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국수 나르고 빈 그릇 치우고 설거지하고 또 국수 나르고 쉬지 않았습니다. 나는 국수를 먹었습니다. 아니, 먹는 척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국물이 다 식었습니다. 그래도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정혜가 손님과 잠깐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 웃음을 봤습니다. 17년 동안 저 웃음을 못 봤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겁지도 않은 국물이 목을 넘어갔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모자 챙을 더 내렸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정혜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7,000원이요. 나는 10,000원짜리를 내밀었습니다. 정혜가 거스름 돈을 건네며 처음으로 내 얼굴을 봤습니다. 1초,
그냥 봤습니다.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뿐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골목으로 나와서 전봇대 옆에 멈췄습니다. 숨이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못 알아봤다. 17년이 지났으니까, 내가 죽은 사람이니까. 주먹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또 온다. 다음 날도 갔습니다. 모레도 갔습니다. 나는 매일 그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수를 먹었습니다. 정혜를 봤습니다. 정혜는 나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의 흉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스 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나중에 시장 상인에게서 들었습니다. 손에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왜? 아들 학비 때문에. 나는 그날 밤 숙소 벽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동생 성민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형수는 이미 다른 남자 만났어. 보험금도 다 챙겼어. 그 말이 거짓말이었다면, 17년 동안 내가 속았다면,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17년 전이었습니다. 부산 영도항, 새벽 4시였습니다. 나는 부두에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 밧줄이 엉켜 있었습니다. 저 멀리 불빛 하나가 물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내가 곧 타야 할 배였습니다. 원양어선 청해호. 총 길이 87m, 선원 22명, 계약 기간 3년. 3년이면 끝이야. 나는 속으로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빚이 쌓여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병원비, 집 전세 보증금, 거기에 아이 학원비까지. 매달 통장이 바닥을 쳤습니다. 은행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연락이 왔습니다. 선박회사 해무 담당자였습니다. 선장님, 이번 항해는 다릅니다. 3년 계약에 월 500씩 넣어드립니다. 돌아오실 땐 빚 다 털고도 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정혜한테 말해야 한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정혜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11살이었습니다. 나는 식탁 앞에 앉아서 말을 꺼냈습니다. 나 이번에 원양 나가려고. 정혜는 냄비를 젓던 손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계속했습니다. 3년 계약이야. 인도양 쪽이고 월급이 괜찮아. 정혜가 냄비를 불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요즘 그쪽 항로는 괜찮아. 걱정 마. 정혜가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안 된다는 말도 아니었고, 그래요, 잘 됐네요, 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참는 것이었습니다. 정혜는 늘 그랬습니다. 화가 나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억울해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을 다물고 감당했습니다. 그 모습이 나는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사람이 싫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밥 됐어요? 정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와.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1살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14살이 될 때 내가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클 텐데, 많이 클 텐데,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출항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정혜는 자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가봤습니다. 정혜가 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뭐해? 국수 끓여요. 이 새벽에? 내일 아침에 바빠서 못해줄 것 같아서.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정혜가 국수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생선 육수였습니다. 영도 시장에서 직접 사온 생선으로 우려낸 육수였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속이 풀렸습니다. 먹어요. 정혜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봤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수 국물이 반쯤 줄었을 때였습니다. 정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꼭 돌아와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부탁인지 명령인지 기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정혜를 봤습니다. 3년이면 끝이야. 3년 있다 오면 다 해결돼.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은 여전히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저 눈이 저렇게 보이는 걸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가지 말까?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딱 한 번. 하지만 나는 그 생각을 삼켰습니다. 빚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아이 미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국수를 먹었습니다. 새벽 5시 민준이를 깨웠습니다. 아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왜요? 아빠 이제 가야 해서. 민준이가 잠에서 덜 깨어 멍하게 나를 봤습니다. 나는 무릎을 굽혀 아이 눈높이에 앉았습니다. 아빠 3년 있다 오면 뭐 해줄까? 민준이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자전거요. 자전거? 빨간 자전거. 나는 웃었습니다. 알았어. 빨간 자전거.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3초, 5초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정혜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정혜가 서 있었습니다. 흰 수면 양말을 신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로 맞은편에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니, 표정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다녀올게. 네. 문이 닫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국수였습니다. 그게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날 새벽을 17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꼭 돌아와요. 그 말이, 그 짧은 말 하나가 바다 한가운데서도 낯선 나라 항구에서도 기억을 잃고 이름도 모른 채 살던 날에도 어딘가에서 울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를 이 항구로 데려왔습니다. 그날 밤 바다는 이상했습니다. 낮부터 달랐습니다. 파도가 낮은데 물빛이 탁했습니다. 바람이 없는데 밧줄이 울었습니다. 갑판에 서서 수평선을 봤습니다. 뭔가 온다. 20년 바다 생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항해사 이 씨를 불렀습니다. 오늘 야간 당직 인원 2배로 세워. 왜요, 선장님? 기상은 이상 없는데. 그냥 세워. 이 씨가 고개를 갸웃하며 내려갔습니다. 나는 다시 수평선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기관실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선장님, 레이더에 뭔가 잡힙니다. 크기는 작은데 빠릅니다.
나는 즉시 조타실로 올라갔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봤습니다. 세 개의 점이 우리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배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해적이다. 위장이 뒤집혔습니다. 전선원 갑판 출입 금지. 기관 최대 출력.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총성이 들렸습니다. 갑판에서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조타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난무했습니다. 작은 쾌속정 두 척이 이미 배 옆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밧줄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무기가 있었습니다. 물자를 내주면 사람은 안 건드린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버텨서는 안 된다. 선원들 살려야 한다. 메가폰을 들었습니다. 전 선원 갑판으로 나와. 저항하지 마. 그런데 기관실 쪽에서 폭발음이 났습니다. 쿵. 배가 흔들렸습니다. 다시 쿵.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해적들이 기관실 쪽으로 뭔가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달렸습니다. 기관실 쪽으로 달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열기가 쏟아졌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관사 밖 씨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불길, 연기, 누군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뭔가 쏟아졌습니다. 머리 위에서 쇠붙이인지 뭔지. 다음 순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눈을 뜨니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배였습니다. 하지만 내 배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배였습니다. 냄새가 달랐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손을 들어 이마를 만졌습니다.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갈색 피부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이 뭐지?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름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누가 기다리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하얀 도화지 같았습니다. 낯선 남자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나는 마셨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소말리아 인근 해역이었습니다. 구조선은 예멘 국적의 어선이었습니다. 선원들이 바다에 떠있던 나를 건져 올렸다고 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다른 선원들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없으니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배는 아프리카 동쪽 항구 도시에 닿았습니다. 지부티였습니다. 나는 그곳에 내렸습니다. 신분도 없었습니다. 언어도 몰랐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그냥 항구 노동자들 사이에 섞여 일을 했습니다. 박스를 옮겼습니다. 밧줄을 당겼습니다. 배를 닦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넘겼습니다. 어떤 날은 꿈을 꿨습니다.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여자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흰 수면 양말을 신고 있었습니다. 손에 국수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꼭 돌아와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꿈속에서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눈을 뜨면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만은 남았습니다. 꼭 돌아와요.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지부티에서 작은 배 수리 일을 배웠습니다. 손재주가 있었습니다. 아마 원래 배를 다뤘던 사람인 것 같다고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는 몰랐지만 바다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밧줄 매는 법을 몸이 먼저 기억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건 사고 발생 2년 후였습니다. 항구 창고에서 무거운 자재를 옮기다가 사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다시 깜깜해졌습니다. 눈을 뜨니 병원이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부산이다. 아니, 부산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쏟아졌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파도가 들이쳤습니다. 배가 보였습니다. 불길이 보였습니다. 아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말했습니다. 빨간 자전거요. 그리고 여자 얼굴이 보였습니다. 흰 수면 양말, 헝클어진 머리카락. 꼭 돌아와요.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간호사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나는 그 사람 팔을 잡았습니다. 나 한국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한국말이 나왔습니다. 목이 쉬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혜, 민준이, 이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즉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국제전화였습니다. 정혜에게 먼저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집 전화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연결된 번호가 있었습니다. 동생 성민이었습니다. 박성민. 성민이한테 먼저 연락해야겠다. 나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2번, 3번, 그리고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성민이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성민아. 누구세요? 나야. 형이야. 박성호.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오래 조용했습니다. 왜 아무 말이 없지? 이상했습니다. 형이 살아있다는데 왜 반갑다는 말이 없지? 성민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 살아있었어? 응. 사고 났었는데 기억을 잃었어. 이제야 생각이 났어. 정혜한테 연락 좀 해줘. 내가 돌아간다고. 또 침묵이었습니다. 나는 기다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성민이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지부티 항구에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갈매기가 날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하늘이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다. 정혜가 그럴 리가 없다. 하지만 성민이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단호하게, 그날 나는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17년이 지나고 영도항 시장 골목에서 화상 흉터 가득한 손으로 국수를 나르는 정혜를 보고서 나는 알았습니다. 그날 성민이가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형수는 이미 다른 남자 만났어. 나는 전화기를 쥔 채 굳었습니다. 뭐라고? 형 죽은 지 얼마 안 돼서야. 보험금 나오자마자 남자 생겼어. 그게 무슨 소리야? 형? 나도 말하기 싫었는데. 성민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보험금이 7억이었거든. 그 돈 다 챙겼어. 형수가. 나는 병원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하늘은 여전히 파랬습니다. 갈매기가 날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가, 내 정혜가, 그럴 리가 없는데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 잘 들어. 성민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형 죽었다고 신고했어. 어선 회사에서도 사망 처리됐고 보험사에서 보험금 나왔어. 응. 근데 형이 살아서 들어오면 어떻게 돼? 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성민이가 대신 말했습니다. 보험 사기가 돼. 형수가 감옥 가. 전화기 너머가 조용했습니다. 내 쪽도 조용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준이는 어떻게 되겠어, 그럼. 민준이. 그 이름이 가슴을 쳤습니다. 11살이었던 아이. 지금은 13살이 됐을 아이. 엄마가 감옥 가면 그 아이 혼자 남는 거잖아.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감고 있었습니다.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형, 그냥 거기 있어. 정혜는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형이 나타나면 오히려 다 망가져.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벽을 봤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손바닥을 봤습니다. 잘 살고 있다. 내가 나타나면 다 망가진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짠 냄새였습니다. 바다 냄새였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정혜가 남자를 만났다고, 보험금을 챙겼다고, 나는 그 말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믿어야 했습니다. 믿어야 내가 여기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믿어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억지로 믿었습니다. 지부티에서 6개월을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로 갔습니다. 거기서 작은 선박 중개 일을 시작했습니다. 20년 바다 경험이 있었습니다. 배를 알았고, 항로를 알았고, 사람을 볼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 작은 거래였습니다. 중고 어선 2척.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사가 생겼습니다. 박스타 해운. 직원이 생겼습니다. 사무실이 생겼습니다. 통장에 숫자가 쌓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숫자가 쌓일수록 마음은 더 비어갔습니다. 밤이 문제였습니다. 낮에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류가 있었고 전화가 있었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방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흰 수면 양말이 보였습니다. 국수 그릇이 보였습니다. 꼭 돌아와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다시 누웠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됐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매일 밤 달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회사가 커졌습니다. 동남아시아 항로에 발을 넓혔습니다. 직원이 30명이 됐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파트너들과 거래가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국 뉴스를 끊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스마트폰으로 봤습니다. 부산 날씨를 검색했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영도항 날씨. 오늘 최고 기온 18도. 흐림. 그 짧은 문장을 읽으며 멀리서 그 항구를 떠올렸습니다. 비린내. 갈매기 소리. 좁은 시장 골목.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한국 주소로 발송된 청첩장이었습니다. 박민준. 결혼 청첩장이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민준이 11살이었던 아이. 빨간 자전거를 원했던 아이.
지금은 28살이 됐습니다. 결혼을 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메일을 닫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발신자가 민준이가 아니었습니다. 주소를 받습니다.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내 연락처를 알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가 보낸 거지? 민준이는 내가 살아있는 걸 알고 있는 건가? 그날 밤 나는 장영태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흥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이정혜. 부산에 살아.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찾아줘. 일주일 후였습니다. 장영태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어때?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선생님,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17년 만에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간판이 한글이었습니다. 냄새가 달랐습니다. 왔다. 17년 만에 왔다. 공항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6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새었습니다. 정혜가 못 알아볼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낡은 모자를 꺼내 눌렀었습니다.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정혜는 잘 살고 있을까? 성민이 말대로 다른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그냥 돌아가야 하나? 그런데 장영태 씨가 준 정보는 성민이 말과 전혀 달랐습니다. 다른 남자가 없었습니다. 화려한 생활이 없었습니다. 영도 시장 골목 작은 국수집. 혼자 17년째 혼자였습니다. 성민이가 거짓말을 했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17년 동안 나를 속였다. 기차가 부산역에 들어섰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정혜는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화상 흉터가 가득한 손으로 혼자 국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17년 동안 영도 시장 골목에는 리듬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생선 트럭이 들어옵니다. 6시 상인들이 천막을 올립니다. 7시 국수집 문이 열립니다. 나는 그 리듬을 외울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자를 눌러쓰고 정혜는 부지런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새벽 6시 반이면 이미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 할머니들이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정혜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네, 어머니. 오늘 생선 좋은 거 들어왔어요? 웃었습니다. 밝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 웃음을 골목 입구에서 봤습니다. 저 웃음이 진짜인가? 아니면 익숙해진 건가? 국수집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단골이 많았습니다. 아침마다 항구 인부들이 왔습니다. 점심엔 시장 상인들이 왔습니다. 정혜는 쉬지 않았습니다. 국수 나르고, 그릇 치우고, 육수 보충하고, 또 국수 나르고, 손이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봤습니다. 매일 봤습니다. 오른손 등의 흉터, 하얗게 일어난 살, 면적이 넓었습니다. 손등을 넘어 손목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뜨거운 게 한꺼번에 쏟아졌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병원은 갔을까? 어느 날 시장 상인 박경자 씨에게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나는 그날 국수를 먹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경자 씨가 옆 테이블에서 다른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가게가 워낙 좁아서 다 들렸습니다. 정혜 씨 저 손 있잖아. 3년 전에 그랬어. 가스 폭발이었어. 육수 냄비가 통째로 뒤집어졌거든. 병원 가야 하는데 민준이 그때 등록금 낼 때라.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았지. 나중에 내가 억지로 끌고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초기에 치료했으면 흉터가 이렇게 안 남았을 거라고. 나는 국물을 바라봤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아들 등록금. 그래서 병원을 못 갔어. 그래서 저 흉터가 저렇게 남은 거야. 목이 막혔습니다. 국수를 더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자주 왔습니다. 국수를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의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가까이 있고 싶었습니다. 말은 못해도, 이름도 못 불러도 그냥 같은 공기 속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점심이 막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정혜가 테이블을 닫고 있었습니다. 나는 구석자리에서 빈 그릇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흰 머리에 짙은 색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 통통한 체형,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남자를 봤습니다. 성민이, 17년이 지났습니다. 머리가 빠졌습니다. 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민이었습니다. 정혜가 행주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순간에 굳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노인이 가게 안을 훑어봤습니다.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아직도 이러고 있네. 대답이 없었습니다. 장사는 돼? 네. 돼봤자 이 정도지 뭐. 성민이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아무 인사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듯이 앉았습니다. 형수, 커피 한 잔. 정혜가 잠시 멈췄다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이 둘러봤습니다. 가게가 많이 낡았네. 고칠 생각은 없어? 그냥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없지. 나는 모자를 더 눌렀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를 세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혜가 커피 2잔을 가져왔습니다. 노인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있잖아, 정혜 씨. 네. 성민이가 하는 말인데. 성민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수, 솔직하게 물어볼게.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형 보험금 말이야. 7억. 정혜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어디 있어?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정혜가 천천히 성민이를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긴. 형 사망 보험금. 그때 형수한테 다 지급됐잖아. 저한테 들어온 돈 없어요. 성민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수, 나 바보 아니야. 그 돈 분명히 어딘가에 숨겨뒀지. 이 가게 하는 것도 그 돈으로 시작한 거 아니야? 정혜의 손이 앞치마 위에 올라갔습니다. 꼭 쥐었습니다. 흉터 있는 오른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정혜가 노인을 봤습니다. 저 보험금 받은 거 없어요. 그때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시댁에서 먼저 가져가셨잖아요. 노인이 눈을 피했습니다.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그건 성우 형 몫이야. 가족 몫이지. 형수 몫이 따로 있었잖아. 없어요. 없을 리가 없잖아. 정말 없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울지 않았습니다. 눈이 빨개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17년 동안 저렇게 살아왔구나. 떨리면서도 안 무너지는 법을 배웠구나.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만큼 주먹을 쥐었습니다.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 없으면 없는 거지. 커피를 다 마시지도 않고 일어섰습니다. 성민이가 따라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형수, 나중에 또 올게. 다음엔 변호사 데리고 올 수도 있어. 문이 닫혔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혜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10,000원을 올려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빠르게 걸었습니다. 골목을 벗어나서 항구 쪽 빈 공터에 섰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민이가 보험금을 가져갔다. 그리고 정혜한테 돈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17년 동안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면서 이제 와서 더 뜯어내려고 한다. 항구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모자가 날아갈 뻔했습니다. 손으로 눌렀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성민이가 했던 말을 처음부터 다시 돌려봤습니다. 형수는 이미 다른 남자 만났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보험금도 다 챙겼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형이 살아 돌아오면 형수 감옥 간다.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세 마디가 17년을 만들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 나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새벽 2시였습니다. 장영태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민이 움직임 좀 더 봐주세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매일 국수집에 왔습니다. 정혜는 여전히 나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7,000원이요. 또 오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국수 한 그릇을 다 먹을 수 없었습니다. 국물이 목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혜가 배달을 나갔습니다. 가게에 잠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경자 씨가 들어와 빈 가게를 보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양반은 쉬는 날도 없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가 박경자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가게 오래됐나요? 박경자 씨가 나를 봤습니다. 17년 됐죠. 왜요? 그분 혼자 운영하시는 거예요? 혼자죠. 뭐? 남편 일찍 잃고. 아이는요? 아들 하나 있어요. 이번에 결혼한다고. 박경자 씨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근데 저 양반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박경자 씨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을 이었습니다. 시집에서 쫓겨났어요. 남편 죽고 나서 보험금도 시집에서 다 가져갔고 애 하나 데리고 이 시장 골목에서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쌀국수 기계도 없어서 손으로 다 했어요. 애 학교 보내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육수 끓이고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박경자 씨가 말했습니다. 죽은 남편이 미웠을 텐데 단 한 번도 그 소리 안 했어요. 남편 원망하는 말 단 한 번도.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자 챙 아래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박경자 씨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빠르게 닦았습니다. 미웠을 텐데, 원망했을 텐데,
왜 혼자 다 감당했어? 왜 단 한 번도 남편 욕을 안 했어? 정혜가 빈 배달통을 들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박경자 씨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어머, 경자 언니. 언제 왔어요? 방금. 국수 한 그릇 줘. 곱빼기 해줄게.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나는 그 웃음을 봤습니다. 일어나서 돈을 내고 나왔습니다. 골목을 나오는데 장영태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뭐가요? 성민 씨, 어젯밤에 친구들이랑 술 마셨어요. 술자리에서 한 말이 있는데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직접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은 결심이 됐습니다. 이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진짜 증거가 장영태 씨가 보내온 주소였습니다. 부산 서면 골목 안쪽 작은 술집이었습니다. 간판도 없었습니다. 문 앞에 빨간 등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점퍼 지퍼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시간은 밤 10시였습니다. 장영태 씨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눈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에 4명이 있습니다. 성민 씨 포함해서 다 오래된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꽤 취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기는요? 장영태 씨가 코트 안주머니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우리는 술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자를 더 깊이 눌렀습니다. 성민이는 반대쪽 안쪽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 3명과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컸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맥주를 시켰습니다. 장영태 씨가 녹음기를 테이블 아래 슬며시 올려놨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귀를 세웠습니다. 처음엔 별말이 없었습니다. 축구 얘기였습니다. 골프 얘기였습니다. 나는 맥주를 홀짝였습니다.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소주가 2병째 비워질 무렵이었습니다. 성민이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 요즘 스트레스 받는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형수 때문에. 형수? 죽은 형 마누라? 나는 맥주잔을 내려놨습니다.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그 여자가 아직도 돈 숨겨놨거든. 친구가 웃었습니다. 아, 뭔 돈? 형 보험금. 7억짜리. 그게 그 여자한테 있어? 성민이가 소주를 한 잔 들이켰습니다. 아, 다 말하면 길어. 말해봐. 길어도 돼. 성민이가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실 형 살아있었어.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성민이를 봤습니다. 뭐? 형? 박성호. 살아있었다고. 사고 났던 거 아니야? 배 침몰했다고 했잖아. 침몰은 맞아. 근데 형이 안 죽었어. 나는 테이블 아래 두 손을 모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떨렸습니다. 성민이가 계속했습니다. 사고 나고 2년 후에 연락이 왔어. 형한테서. 진짜? 근데 기억을 잃었다가 돌아왔다는 거야.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어? 성민이가 웃었습니다. 씩 소리가 났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내 귀에 박혔습니다. 내가 못 돌아오게 했지. 테이블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친구 하나가 소주잔을 내려놨습니다. 아, 그게 무슨 말이야? 성민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형수가 남자 생겼다고 했어. 보험금 챙겼다고 했어. 형이 돌아오면 형수 보험 사기로 감옥 간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냥 거기 있으라고 했지. 진짜로? 그게 사실이야? 형수가 진짜 그랬어? 성민이가 소주를 다시 따랐습니다. 아니, 짧게 말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됐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1초, 2초, 3초.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 그럼 보험금은? 성민이가 웃었습니다. 또 그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다 먹었지. 7억? 7억. 형수는? 형수는 한 푼도 못 받았어. 시어머니가 좀 가져갔고, 나머지 내가 다 챙겼지. 친구들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성민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형은 해외에 있고, 형수는 증거가 없고, 나는 형이 자기 발로 안 돌아온 거라고 할 거야. 17년 됐어. 이제 와서 누가 뭐라 해. 장영태 씨가 테이블 아래 녹음기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 잡혔다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민이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불빛 아래 번지르르한 머리, 비싼 시계, 웃고 있는 어깨. 17년. 이 사람 때문에 17년이었다. 정혜가 새벽마다 혼자 육수를 끓인 17년. 민준이가 아버지 없이 자란 17년. 화상 흉터를 치료도 못한 17년. 전부 이 사람 때문이었다. 장영태 씨가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나가시죠.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쳤습니다. 골목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로등 아래 멈춰 섰습니다. 장영태 씨가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다 담겼습니다. 나는 그걸 받아쥐었습니다. 작고 차가운 물건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부산 밤하늘이었습니다. 별이 없었습니다. 흐렸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났습니다. 장영태 씨가 옆에서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어른이 울면 안 된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17년치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였습니다. 숨을 고르고 장영태 씨를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영태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생각했습니다. 경찰에 바로 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성민이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28살이 된 아들, 결혼을 앞둔 아들, 아버지가 죽은 줄 알고 살아온 아들. 민준이부터다. 민준이한테 먼저 가야 한다. 나는 장영태 씨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지금 어디 있어요? 부산에 있습니다. 직장이 부산이라. 결혼식이 언제예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성민이 목소리가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못 돌아오게 했지. 다 거짓말이야. 7억. 내가 다 먹었지. 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흉터 있는 손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혼자 육수 끓이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꼭 돌아와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 말에 17년 만에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왔어. 이제 돌아왔어. 민준이를 처음 본 건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난 오후였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어깨가 넓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빨랐습니다. 국수집 문을 열고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정혜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환해졌습니다. 표정이 한순간에 환해졌습니다. 왔어? 밥 먹었어? 아니, 국수 한 그릇 줘. 곱빼기 해줄게. 됐어. 그냥 한 그릇. 나는 골목 입구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전봇대 뒤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아이가, 민준이가, 11살짜리 아이가 28살이 됐습니다. 턱이 각졌습니다. 목이 굵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똑같았습니다. 정의 눈이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민준이를 혼자 만나야 했습니다. 정의 없이 조용한 곳에서 장영태 씨를 통해 알아냈습니다. 민준이는 매일 저녁 항구 근처 공원을 걷는다고 했습니다. 혼자 걷는다고 했습니다. 결혼 준비로 스트레스가 많은지 요즘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 쪽 하늘이 붉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민준이가 나타났습니다. 점퍼를 입고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걸었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시작하지? 17년 동안 수없이 생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막상 닥치니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가까워졌습니다. 나를 스쳐 지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민준아. 민준이가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네, 나 박민준이 맞지? 그런데요. 누구세요? 나는 모자를 벗었습니다. 처음으로 벗었습니다. 민준이가 나를 봤습니다. 위아래로 봤습니다. 얼굴을 봤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11살 때 헤어진 아버지였습니다. 17년이 흘렀습니다. 알아볼 리 없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빨간 자전거. 민준이가 눈썹을 모았습니다. 뭐요? 출항하던 날 새벽. 아빠가 뭐 사다 주면 좋겠냐고 물었을 때 내가 말했어. 빨간 자전거. 민준이가 굳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두 눈이 커졌습니다. 나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게 무슨,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배가 침몰했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앉아서 얘기하자. 저 지금 앉을 수가. 앉아.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민준이에게 건넸습니다. 열어봐. 민준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정혜였습니다. 젊은 정혜였습니다. 옆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나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3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언제 찍은 거예요? 내가 3살 때
영도 등대 앞에서 민준이가 사진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왜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왜 이제 왔어요? 그 말이었습니다. 그 짧은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습니다. 왜 이제 왔어요?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음이 원망보다 더 아팠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침몰 사고, 기억 상실, 지부티 항구, 2년 후에 기억이 돌아온 것, 그리고 성민이에게 전화했던 것. 민준이가 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성민이가 했던 말을 전했습니다. 형수는 다른 남자 만났어. 보험금 챙겼어. 돌아오면 형수 감옥 간다. 민준이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 말 믿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7년 동안 그 말 믿고 있었어요? 응. 민준이가 다시 바다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엄마는요? 엄마는 남자 없었어요. 보험금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삼촌이랑 할머니가 다 가져갔어요. 엄마 혼자 나랑 여기서 살았어요. 한 문장씩 말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성민이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7억. 내가 다 먹었지. 민준아. 네. 나 증거 있어. 민준이가 나를 봤습니다. 무슨 증거요? 나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삼촌이 술자리에서 한 말이야. 직접 했어. 자기 입으로. 다 담겼어. 민준이가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성민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 살아있었어. 내가 거짓말해서 못 돌아오게 했지. 보험금 7억 내가 다 먹었어. 민준이가 멈춤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부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한 달 됐어. 매일 국수집 갔어. 엄마 봤어요? 응. 알아봤어요? 엄마가? 못 알아봤어.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나는 손을 뻗었습니다. 민준이 등에 올렸습니다. 가만히 올려놨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말 안 했어요? 아직? 왜요? 놀라게 하기 싫어서. 그리고 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너한테 먼저 와야 할 것 같았어. 민준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나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결혼식에서 다 밝히죠. 나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괜찮겠어? 괜찮고 말고가 어딨어요. 친척들 다 모이잖아요. 할머니도 오고, 삼촌도 오고, 거기서 해요. 다 있는 자리에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11살 때 헤어진 아이가 28살이 돼 있었습니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계획 세워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마이크 잡겠습니다. 아버지는 하객 사이에 있다가 나오면 돼요. 녹음 파일은 제가 블루투스 스피커로 연결할게요. 모두 듣는 자리에서 틀겠습니다. 나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 이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연이는 알아? 약혼녀요? 말했어요. 어젯밤에 뭐라 하던? 민준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같이 하자고 했어요.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항구 불빛이 물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손 봤어요? 응. 3년 전이에요. 알아.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알아. 내 등록금 때문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병원 잘 다녀왔다고만 했어요. 나중에 박경자 아주머니한테 들었어요. 엄마한테 따졌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 흉터쯤이야. 내가 건강하게 잘 크면 됐지.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감았습니다.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네. 결혼식 끝나면 엄마한테 직접 말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란히 섰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였습니다. 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꼭 잡았습니다. 이 손이, 빨간 자전거를 원했던 손이 이렇게 컸구나.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토요일에 봐요. 응, 꼭 와요. 나는 웃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놓고 웃었습니다. 꼭 간다. 민준이가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넓은 뒷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하다. 17년 동안 미안했다. 이제는 제대로 있어줄게. 토요일이었습니다. 결혼식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6살 남자가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머리가 새었습니다. 오늘이다. 오늘 다 끝난다. 양복을 꺼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입던 검은 양복이었습니다. 오래됐지만 단정했습니다. 천천히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번 다시 맸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안에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부산 바다가 보이는 예식장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잡은 곳이었습니다. 하얀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꽃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하객들이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걸어왔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를 봤습니다. 나도 그냥 봤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잤어요? 못 잤어. 너는? 저도요. 둘 다 웃었습니다. 민준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촌 왔어요. 방금. 할머니도. 엄마는 아직 몰라요. 지금 드레스실에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대로야? 네. 식 시작하고 서약 끝나면 제가 마이크 잡겠습니다. 아버지는 하객석 맨 뒤에 계세요. 제가 부르면 나오시면 돼요. 민준이가 내 눈을 봤습니다. 떨려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떨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하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모자는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숨지 않아도 됐습니다. 친척들이 들어왔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었습니다. 17년이 지났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성민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앞쪽에 앉았습니다. 당당하게 앉았습니다. 최순덕 씨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75, 허리가 굽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옆에 앉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 감정이 없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오늘은 감정을 아껴야 했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하객들이 일어섰습니다. 정혜가 들어왔습니다. 흰 한복이었습니다. 머리를 올렸습니다. 꽃이 꽂혀 있었습니다. 옆에 윤상구 씨가 에스코트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회장이었습니다. 오랜 이웃이었습니다. 정혜가 걸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이 민준이를 향해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정혜, 17년이 지났어도 저렇게 걷는구나.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시기 시작됐습니다. 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약이 있었습니다. 반지 교환이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미연이가 서로를 봤습니다. 나는 그것도 봤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웃는구나. 잘 컸구나. 정말 잘 컸구나. 줄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준이가 사회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웅성거림이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왜 저러지? 무슨 말하려고? 민준이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오늘 결혼식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식을 시작하기 전에, 아니, 식을 마치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혜가 민준이를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몰라서 보는 눈이었습니다. 성민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17년 만에 돌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17년 만에요? 누구? 무슨 말이야? 민준이가 맨 뒤를 봤습니다. 나를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낯선 남자가 일어선 것으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정혜가 봤습니다. 일어선 남자를 봤습니다. 1초였습니다. 1초 동안 봤습니다. 정혜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손이 입을 막았습니다. 흉터 있는 오른손이 입을 막았습니다. 나는 통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성민이가 나를 봤습니다. 굳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최순덕 씨가 나를 봤습니다. 성우야? 입술이 떨렸습니다. 성우가 맞아? 나는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혜 앞에 섰습니다. 정혜가 나를 봤습니다. 눈물이 이미 흘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나는 정혜를 봤습니다. 17년 만이야.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정혜야. 정혜 무릎이 꺾였습니다. 나는 팔을 뻗었습니다. 잡았습니다. 정혜가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17년 동안 참았던 것처럼 한꺼번에 울었습니다. 하객석에서도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여기저기서 났습니다. 민준이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17년 전 원양어선 침몰 사고에서 살아남으셨습니다. 기억을 잃고 해외에서 살다가 기억이 돌아왔을 때 돌아오지 못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민이가 일어섰습니다. 아, 민준아. 그게 무슨... 민준이가 성민이를 봤습니다. 삼촌.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잠깐 들으세요. 민준이가 블루투스 스피커를 켰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예식장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성민이 목소리였습니다. 또렷했습니다. 형, 살아있었어. 내가 거짓말해서 못 돌아오게 했지. 보험금 7억 내가 다 먹었어. 예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민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거 어디서 났어? 불법 녹음이잖아. 이거 증거 안 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예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김도윤 형사였습니다. 옆에 경찰관 2명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미리 연락해뒀었습니다. 형사가 성민이 앞에 섰습니다. 박성민 씨, 보험금 횡령 및 사기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성민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만, 이건 아니잖아. 가족끼리 이러는 거야?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섰습니다. 성민이가 잡혔습니다. 하객들이 봤습니다. 친척들이 봤습니다. 최순덕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성민이가 끌려나가며 말했습니다. 형이 이러는 거야. 나는 성민이를 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예식장이 조용했습니다. 오래 조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순덕 씨가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정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씩 걸어왔습니다. 정혜가 봤습니다. 나도 봤습니다. 최순덕 씨가 정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75살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혜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17년 동안 미안하다. 정혜가 최순덕 씨를 봤습니다.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혔습니다. 최순덕 씨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최순덕 씨가 울었습니다. 정혜도 울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민준이가 옆에 섰습니다. 미연이도 옆에 섰습니다. 예식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봤습니다.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결혼식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부산 영도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민준이가 구해줬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정혜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생선 육수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낮게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정혜의 손이 보였습니다. 오른손 등에 흉터가 보였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정혜야, 응, 병원 예약했어. 다음 주 흉터 치료 잘하는 데야. 정혜가 잠깐 멈췄습니다. 괜찮아. 이제 와서 괜찮지 않아. 정혜가 나를 봤습니다. 나도 정혜를 봤습니다. 꼭 가야 해. 정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국수를 저었습니다. 어깨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국수 2그릇이 식탁에 놓였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정혜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17년 전 새벽처럼 나를 봤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이마 때문에 내가 돌아왔어. 정혜가 웃었습니다. 손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흉터 있는 손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바보같이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왔다 갔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저녁 불빛 아래 2사람이 국수를 먹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됐습니다. 이제는 됐습니다.